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재영 기자도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요. 제가 이런저런 그 후보자들 의혹 검증하느라고, 아이고, 이번 주에 방송 녹음할 시간조차 좀 잘 안 났네요. 방송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자, 저는 주로 그 박형준 씨, 부산시장 국민의힘의 이제 유력한 이제 당선권에 있는 후보죠. 그분의 이제 여러 의혹들을 좀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번 주에 취재하고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이번 방송에서는요, 박형준 씨와 관련해서 한 주간 쏟아졌던 여러 의혹들,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여러분 뭐 이미 이제 접하시긴 하셨겠지만 조금 정리가 좀 잘 안 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는 순서로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모든 활동과 취재, 논평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재현 TV에 이제 서 광고하고 있는 거 있죠? 네,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금, 제작비 안정적인 그 제작비 마련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이것도 좀 관심 좀 갖고 봐주세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현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박형준 씨, 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데 이분의 의혹이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부산시는 이제 서울시랑 좀 다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낮아가지고 당선이 좀 유력해 보였는데 글쎄요, 또 다른 좀 변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워낙 좀 보도들이 좀 쏟아져가지고요. 조금 정리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일목요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LCT, 그 특혜 분양 의혹이죠. LCT는 그냥 비싼 집이 아니에요. 이 박형준 씨는 뭐 이게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게 단순히 박형준 씨가 비싼 집을 구매한 거다. 그래서 후보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LCT는 그냥 비싼 집이 아닙니다. 온갖 건축 비리, 분양 특혜 비리 이런 의혹들이 있었던 그런 그 부산시의 상징적인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가 굉장히 그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이게 건축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죠? 분양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혜로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검찰이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다 덮여버렸어요. 완전 건축 비리의 완전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적어도 이렇게 부산시장 그리고 당시에 국회 사무총장까지 할 때란 말입니다. 박형주 씨가 그런 정도의 공인이라면 이런 곳은 웬만하면 좀 구매하지 말자. 가족들이 아무리 이걸 사자 그래도 하지 말자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단순히 비싼 집이라고 해서 국민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공직자로서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일단 잘못돼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LCT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아파트라고 부를게요. 이 LCT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딸도 구매를 하고 그리고 박형준 씨 부인 그러니까 박형준 씨 본인이 구매를 한 거죠. 이거 두 채를 샀는데 지금까지 이걸 숨겨왔다는 거. 이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왜 숨겼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특혜 분양.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지금 특혜 분양인지는 물론 더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LCT 그 사업단의 이영복 회장과 본인 그 거래를 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실제로 특혜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들만이 아는 비밀이거든요. 검찰이 이 분양 받은 사람들 상대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걸 안 하고 넘어갔어요. 윤석열의 친구 윤대진 씨가 그 당시에 이거 수사 책임자였죠. 입주자 명단을 다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도 수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은 우리가 이거 명단 입수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언론이 접촉하고 있는 당시 LCT 사업단의 익명의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PC에 하드디스크에 그 분양자 명단이 다 들어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PC를 가져가 놓고 검찰이 어떻게 이거를 명단을 입수를 못해? 말이 됩니까?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못해? 자,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이 안 됐고 이영복 회장도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박형준 씨 그 부인한테 이거를 판 사람 지금 숨어서 지금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제로 특혜 분양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은 좀 짚어봐야죠. 자, 이게 특혜 분양인지 확인하려면 이게 지금 2015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로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걸 최초로 사들인 사람이 박형준 씨의 의붓 아들로 나중에 드러났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박형준 씨는 숨겨왔거든요. 이 박형준 씨 의붓 아들에게 이 분양권을 판 사람이 이아무개 씨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아무개 씨가 왜 박형준 씨 의붓 아들에게 2015년도에 이걸 팔았을까? 언론들이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박형준 씨는 개인정보라서 이아무개 씨가 누군지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아무개 씨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의심은 되는 게 뭐 어떤 대목이냐면 2015년에 이 박형준 씨의 의붓 아들이 웃돈 700만 원을 주고 이 분양권을 이아무개 씨로부터 샀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이 LCT는요. 이 아파트가 한번 구매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근데 어렵게 이 분양권을 획득한 이아무개 씨가 대체 왜 겨우 웃돈 700만 원만 받고 박형준 씨 아들에게 이걸 팔았을까?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그 어떤 언론들은 이게 분양이 이게 실제로 잘 안 되는 곳도 많았다. 워낙 고가여서 그래서 무조건 특혜 분양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겨레도 그런 부동산 관계자 말만 듣고 그런 식으로 기사 썼더라고요. 너무 고가여서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썼던데
이게요, LCT 아파트가 두 부류로 나뉘어요. 예? 실제로 분양이 잘 안 된 곳도 그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양을 해서 가져가 봤자 이게 나중에 그 집값이 많이 안 오르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뷰가 좀 잘 안 보이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그 해운대 바다 널찍하게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닌 그 층수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실제로 괜히 값만 비싸고 수익성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 값이 잘 안 오를 거라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된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로얄층이 있단 말이죠. 로얄. 해운대 뷰가 굉장히 잘 보이고, 그죠? 그래서 박형준 씨 일가가 사들인 곳은 어떤 곳이냐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7층, 18층을 샀거든요. 여기는 로얄 중에 로얄이에요. 네, 부산 지역에서는 일종의 용의 눈이라고 불리는 그런 핵심 아파트 층이더라고요. 분양만 되면 수익이 대박을 터뜨리는 곳으로 네, 업계에서는 다 아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용의 눈이라고. 이런 곳을 겨우겨우 어떤 이 아무개 씨가 겨우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이걸 겨우 박형준 씨 아들한테 700만 원만 웃돈을 주고 팔아버려? 그게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2015년이면 분양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팔아버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에? 그럴 거면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분양을 받아? 그래서 사실상 이 박형준 씨 아들에게 이거를 판 이 아무개 씨는 사실상 그냥 바지 분양자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나 이런 게 만약에 시작이 되면 분양 특혜 이런 것 의혹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냥 뭐 고용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순수한 거래일까? 과연?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17층, 18층에 같은 라인으로 딸이 또 이걸 또 사들여요. 몇 년 지나서.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의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LCT 이거를 사놓고도 숨긴 이유. 그건 이제 특혜 분양 시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숨겼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아마도 어쩌면 서민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숨겨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LCT를 보세요. 이 아들이 2015년에 이걸 사들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박형주 씨의 부인이 또 사들이는데 그게 작년에 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작년에 샀으면은 여기 입주를 하면 되지. 이미 거기 다 입주가 시작된 게 언젠데 왜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해? 자, 이게요. 2016년에 지금 박형주 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재산 신고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국회 사무총장 할 때도 이거를 좀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LCT 이거 왜 샀냐 이런 이제 시비가 걸릴 수 있고 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야만 그죠? 예. 이 사람의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게 되는 거죠, 국민이. 그때까지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만약에 입주를 하려고 보니까 오거돈 부산시장이 갑자기 좀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박형주 씨가 갑자기 부산시장 후보로 막 오르내리기 시작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LCT에 입주해봐. 그러면은 또 서민 이미지 이런 게 망가지니까 일부러 입주를 안 하고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이제 선관위에다가 주소지를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LCT를 사놓고도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걸 안 밝혀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조현화랑 여기에 무슨 뭐 새 들어서 사는 것처럼 아니 무슨 화랑에 왜 새 들어서 살아? 후보자가? 예. 그 화랑 건물에 무슨 4층에 거주지가 그렇게 등록돼 있더라고요. 조현화랑이라고 해운대 근처에 되게 큰 화랑이 있거든요. 예. 거기 사는 걸로 주소지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랑 근처에 물론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럴 거면은 뭐하러 굳이 LCT를 사? 그러면 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LCT를 산 거예요? 이게 말이 좋아서 투자지 국민들의 시선에선 이건 투기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숨긴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혜 분양 이런 거에 대한 의혹도 숨기고 동시에 서민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예. 그래서 이걸 숨긴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림을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오션뷰, 그러니까 해운대 앞바다가 정말 엄청나게 잘 보이는 곳이에요. 이 그냥 그 박형주 씨 일가가 구매한 LCT가 그냥 그저 그런 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분양만 되면 향후에 엄청나게 아파트 값이 뛰는 그런 용의 눈으로 불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의혹 두 번째입니다. LCT 앞에 조형물과 관련된 의혹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취재한 겁니다. 부산시에 이제 내려가 가지고 자, 이것도 역시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LCT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인데 이게 언론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려졌냐면 파블로 레이노소라는 외국의 작가가 참여한 작품이 LCT 앞에 설치됐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거 설치 외주를 조현화랑, 그러니까 그 박형준 씨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 이 조현 씨거든요. 이름이 조현화랑 쪽에서 위탁받아서 설치한 작품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요, 최소한 LCT 사업당 쪽에서 조현아랑 쪽에 10억에서 20억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현아랑이 만약에 진짜 실력 있는 화랑이고 뭐 그렇게 해서 뭐 당연히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면 뭐 그거야 뭐 문제 없죠. 그런데 조현아랑이 부산 지역 미술계에서 분명히 유명한 화랑인 거는 맞는데 다만 좀 의심되는 게 뭐냐면 조현아랑 사업자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떼어보니까 2015년 12월에 이 화랑이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원이 해산간주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법원이 보기에 여기 이 사업장은 최소 5년 이상 좀 세금도 잘 안 내고 뭐 사업을 하는지 경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신고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법인은 사실상 해산된 곳으로 간주한다 이러면서 해산간주 통보를 한 곳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LCT 앞에 설치되는 그런 공공 조형물 이런 것들은요, 공공 부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 이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위원회 이런 곳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경영 상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실제로 해산된 법원으로 간주되는 그런 법인으로 통보되는 그런 곳이 물론 2015년에 해산 간주 통보가 되는데 2019년도쯤에 이게 이제 그 설치가 확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몇 년이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에 이 미술 작품 설치를 맡기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산 지역 미술계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공공시설물, 이런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게 굉장히 비리 의혹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브로커라든지 컨설팅 업체들이 이 부산의 이제 미술계를 쫙 장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로비를 엄청 해서 사실상 이게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로비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요. 근데 사업권을 따서 설치를 하더라도 워낙 로비가
금액으로 많이 돈이 쓰여 가지고 사실상 작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관행을 개선해라. 이러면서 부산미술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항의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연화랑이 이렇게 경영 상태도 불확실하고 법원으로부터 해산된 법원으로 간주될 정도로, 그런 법인으로 간주될 정도로 엉망진창인 곳이 이런 LCT 앞에 큰 조형물 10억에서 20억 가량이 그런, 그죠? 조각품의 그 작품 LCT 쪽에서 지급한 금액이, 이 조각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10억에서 20억 정도 된단 말이죠. 이런 거를 조연아랑 쪽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이 전문 브로커나 컨설팅 업체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박형준 일가가 이거 설치해주고 10억 이상 최소 벌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는데, 다만 이건 저희의 추정이라서 제가 조연아랑 쪽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 파블로 레이노스 작가에게 정확하게 얼마 지급해줬냐, 그리고 당신들은 얼마의 수익을 누렸느냐. 네. 그런데 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LCT 이 앞에 조형물과 관련해서 조현 씨, 그러니까 박형준 씨 일가가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답변을 안 해가지고요. 다만 이 LCT와 관련해서는 왜 박형준 씨 일가가 기가 막히게 자꾸 운이 따라준다는 느낌, 왜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좀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형준 씨 일가가 또 받고 있는 세 번째 의혹, 홍대 미대 합격 청탁 의혹이죠.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제가 이제 강진구 기자랑 열린공감TV랑 함께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뭐 다 들으셔서 아실 테니까 짧게만 요약해 드릴게요. 2000년 전후에 홍익대 미대의 김승현 교수를 박형준 씨의 부인인 조현 씨가 직접 찾아와 가지고 우리 딸이 여기에 입시를 치렀는데 잘 좀 봐달라, 꼭 좀 합격시켜달라, 울면서 청탁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김승현 교수에게 그날 좀 청탁 현장 분위기를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90년대 중반에 조연화랑에서 그 김승현 교수가 오랫동안 그 전시회를 열고 그랬대요. 한 달 넘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시 조현 대표가 이제 조연아랑의 대표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끔씩 보고. 그러니까 얼굴을 헷갈릴래야 헷갈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000년대 한 후반까지도 계속 봤다라는 거예요. 박형준 씨의 부인을. 물론 그때는 박형준 씨의 부인이라기보단 그냥 조현 씨를 본 거죠. 조현 씨의 남편이 박형준 씨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박형준 씨가 그렇게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조현 씨와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조현 씨의 얼굴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조현 씨 또 찾아왔었지만 그 교수 연구실에 박형준 씨의 딸도 함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문 쪽에 그냥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기억이 난대요. 굉장히 좀 키도 크고 그랬다네. 그리고 이 박형준 씨 부인을 이제 데리고 온 홍익대의 원로 교수 이아무개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도 그날 현장에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최근에 작고하셔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만나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이 홍익대 관계자들한테 쭉 좀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박형준 씨, 그 조현 씨를 연구실로 데리고 온 사람이 이아무개 교수였더라고요. 근데 이아무개 교수가 왜 김승현 교수를 소개시켜줬냐? 바로 김승현 교수가 채점하는 그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무개 교수가 굉장히 홍익대의 그 입시 비리 의혹에 거의 그 뭐랄까 좀 정점에 있었던 교수라고 해야 되나? 검찰 수사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고 그랬던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건 연루된 교수가 아니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현 씨가 이 김승현 교수를 대놓고 직접 찾아온 교수 그런 게 아니라 이 아무개 교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하무개 교수가 연락을 해서 김수현 교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좀 뒷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수현 교수가 워낙 좀 대쪽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바로 이 조현 씨가 직접 찾아가지 못했나 봐. 그래서 이 이하무개 교수님은 원래 좀 청탁 같은 거 하면 좀 잘 받아준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이하무개 교수에게 먼저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하무개 교수가 어이 김수현 교수 후배 교수니까 잠깐 좀 내 방에 좀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가봤더니 박형주 씨 부인이 거기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형주 씨 딸도 문 앞에 이렇게 뭐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다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좀 구체적인 분위기까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형주 씨 주장은 그래요. 딸이 런던에서 공부하다가 90년대 중후반 그때 런던에 갔다가 2005년에서야 귀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대는 입시 지원을 한 적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좀 황당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김승현 교수한테 막 물어보는데, 아니 그럼 내가 유령을 봤다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반문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걸 함께 자리에 계셨던 이하무개 교수가 작고하셔서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러면은 이걸 확인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박경주 씨 쪽에서 홍익대 쪽에 우리 딸은 이름만 대면 되잖아요. 여기에 입시 지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라는 거를 사실관계 확인 요청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홍익대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90년대 중후반부터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강진구 기자에게 확인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기자가 확인을 하니까 기자한테는 이제 개인정보라 이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박형주 씨 쪽에서 확인 요청을 하면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박형주 씨 쪽에서 유독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뭐하러 확인하냐, 그냥 법적 소송으로 우리는 밝혀내겠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굳이? 그러면 법정에서 이걸 확인하면 선거 이후가 되잖아요. 왜 유권자가 선거 이전에 판단할 기회를 스스로 그죠? 포기하는 거죠? 이상합니다. 그리고 좀 몇몇 또 들리는 얘기로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처음에는 입시 지원을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강진구 기자가 이제 그 후보 캠프에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언뜻 그 선거 캠프 관계자가 실언 비슷한 걸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박형주 씨의 따님께서 조금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고 좀 흔들리는 것 같다,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언뜻 해버려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처음에는 입시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후보자의 딸이 기억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은 기억이 흔들리면 아니 홍대 쪽에다 확인 전화만 하면 되잖아. 내 기억이 흐릿흐릿하니까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근데 왜 그걸 안 해? 박형주 씨는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 그거는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박형주 씨 딸이 말이 좋아서 딸이지 이분 저보다 지금 나이가 많아요. 98년생인가 99년 아니 78년생인가 79년생인가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 80년생이니까. 그러면 40대 중반 아닙니까? 중년의 나이예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확인을 못해? 홍익대에다 직접 전화만 하면 되는데. 저희 언론들이 마치 무슨 뭐 어린 친구, 박경주 씨 딸 무슨 그죠? 어린 사람을 두고 뭐 이렇게 사람 언론이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40대 중년에 스스로의 의사를 밝히고 다 확인 가능한 그런 나이 아닙니까? 홍익대에다 제발 확인 전화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도 더 이상 의혹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냥 김승현 교수랑 저희 기자들만 고소를 해놨어요. 저희는 당당하게 임할 건데요. 어쨌든 저희도 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보고 이거를 저희가 뭐 무턱대고 가짜뉴스라고 지금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주장을 페이스북에다 했는데, 저희는 이거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거에 대한 혐의를 검토를 해서 저희도 맞고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언론의 정당한 취재,
이 지방선거라는 그 국가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건 언론의 당연한 할 일 아닙니까? 그런 입막음을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언론 탄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홍익대 미대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더 취재가 되는 것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계속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박형준 씨가 받고 있는 의혹,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죠. 이거는 뭐 이제 많이 나왔던 거니까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국정원 문서가 최근에 좀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KBS가 입수한 그 자료에 따르면 박형준 씨가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정무수석이 직접 요청해서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 문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박형준 씨는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거짓말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화면에 뭐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거 좀 보세요. 박형준 씨는 분명히 과거에 조국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도덕성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박형준 씨는 지금은 본인이 불법을 저지른 건 없다. 서민 이미지를 들이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홍익대에는 확인 전화 안 하고 그냥 법적 소송만 하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박형준 씨의 이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들 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훌쩍 갔는데 오세훈 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그래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여러분 조금 인내심을 갖고 좀 더 들어주세요. 자,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의혹 중에 하나, 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죠. 1970년에 오세훈 씨의 장인이 작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씨의 부인이 이 땅을 상속받았죠. 그렇게 해서 쭉 갖고 있었는데, 이 내곡동이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가지고 개발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이 내곡동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들이 막 들어서고 그러는데, 결국 그래서 보상 금액으로 36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안 됐다면 어떻게 이 36억의 큰 보상금을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오세훈 씨가 자기의 그 서울시장의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그 일가의 땅값 올린 거 아니야? 예, 이런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아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이거 그린벨트 풀리는 거 다 결정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언론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KBS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내곡동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된 것으로 정확히 문서상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자 오세훈 씨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라고 해명은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해명하냐? 제가 부인이 내곡동에 땅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부부끼리 이걸 모를 수가 있죠? 예? 부부는 재산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보상금으로 36억 넘게 받았는데 그러면은 자기 재산이 갑자기 36억이 퍽 하고 늘어나는데 그러면 오세훈 씨는 갑자기 36억이 왜 늘어났는지 부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건 또 나중에 확인이 되는데요. 이 서울시장이니까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내곡동에 그 부인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그 필지 번호까지 자세하게 공직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오세훈 씨는 이거 보좌관이 다 한 거라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참.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이제 또 오세훈 씨가 해명하고 있냐면 이거 그린벨트 해제되고 당시에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 막 그 건설되고 하는 것들은 내가 비록 서울시장이긴 했지만 이게 주택국장의 전결 사항이라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거기에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는데 그거를 시장님이 몰라? 그냥 주택국장이 알아서 막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박원순 시장은요. 그 그린벨트 이제 서울시 주변에 이거를 해제하는 거를 국토부에서 굉장히 이제 김현미 장관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요. 박원순 시장이 이거 반대하느라고 엄청나게 싸웠더라고요. 심지어 만약에 이거 그린벨트 이거 해제하는 건 국토부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는 협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 강행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국토부에서 내 동의 없이 그린벨트 해제하면 내가 서울시장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했어요. 자, 서울시 주변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싸웠는데 오세훈 시장은 주택국장이 전결하는 문제라서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에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또 밑에 공무원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말거나 모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법적으로 좀 또 하나 좀 따져서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모를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에?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거쳐야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국장이요. 에? 당연히 서울시장에게 이걸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주택국장한테 이걸 당시에 보고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서울시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믿으라는 거예요? 자, MB는 도곡동 땅이 내 거 아니다라고 했다가 결국 검찰 수사로 자기 땅인 거 다 밝혀졌죠. 에?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여기가 개발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당신들이 박형준 씨도 그렇고 오세훈 씨도 그렇고 당신들이 이 LH 이 투기 세력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자, 어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은 박형준 씨와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 완전 정복 형식으로 총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놓쳤던 분들 정리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좀 헷갈리고 있는 지인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박형준 씨와 오세훈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 팩트 정리 정확하게 주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재영 기자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늘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